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주말에 강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막 활짝 피기 시작한 꽃잎들이 떨어질까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어제 국내 증시 마치 꽃잎이 피듯 활짝 피며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꽃잎이 또 하루 만에 질까 걱정스러운 뉴욕장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전날의 폭등을 뒤로하고 오늘 새벽 마감은 또다시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하락도 하락이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장의 왠지 모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을 진정시킬 요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상호관세 유예 뉴스의 약발이 하루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나스닥 지수 4.3%의 조정, S&P 500 지수 3.5%의 급락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워낙 폭발적으로 올랐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기술적인 하락은 놀랍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락의 빌미가 됐던 것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25%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 지난 2월 트럼프가 펜타닐 문제로 일찍이 20%를 발효했던 것, 이것까지 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45%가 되는 것이고, 트럼프가 출범하기 이전에 중국에 이미 물리던 관세율이 한 22.1%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167%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중국에 물리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또 내일이면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장 후반 그래도 이 낙폭 축소에 도움이 됐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90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열린 스탠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재가 될 만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의 조선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 긴장감을 갖고 대기하던 미국의 물가, 3월 CPI가 잘 나왔다라는 점이죠. 전년 대비 2.4%, 전월 대비 0.1% 오히려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근원 수치 역시도 2.8%, 0.1%로 전부 다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그리고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일단 한시름 놓았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가 완전히 반영되기 이전의 데이터이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금 반등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어찌됐든 물가지수가 잘 나와주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또 국채금리의 하락도 동반이 됐습니다. 달러 지수가 1.7%나 급락했습니다. 101선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5년 만에 우리가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 다시금 고조될 가능성 있겠습니다. 금 선물 가격 3.6% 폭등을 합니다. 3,188달러 선 지나가면서 5년 내 최대 상승폭을 간밤에 기록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마음, 그리고 하루에도 한두 개씩 쏟아지는 헤드라인들, 참 많이 헷갈리시죠? 현재까지 트럼프의 관세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품에 145%의 관세 부과되고 있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자동차, 철강에 대해서 25%의 관세입니다. 3국 간의 무역협정인 USMCA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모든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의 관세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앞으로에 있어서의 변수. 일단 EU 간밤에 트럼프가 보복관세 유예를 결정하자 여기에 대해 화답을 했습니다. EU 역시도 보복관세 90일 동안 보류를 하겠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유럽연합의 추후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무차별 관세에 트럼프가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최근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죠. 최근에 미국의 헬스케어 제약 관련주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반도체에까지 만약에 관세가 물린다면 우리 증시로까지 타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뉴스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히트맵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의 비율이 한 15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만큼 전방위적인 약세가 나타났고요. 어제 상승에 따른 되돌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총 상위 기술주들 전일의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메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5에서 7%대의 약세로 하락장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 통제 안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어제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 아니다, 수출 통제할 거다라고 언급을 한 점 부담이었습니다. 5.9%의 하락이었고요. 애플은 전일 $200 선 탈환을 눈앞에 두기도 했지만 오늘 결국 $190대 초반까지 다시금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8% 낙폭에 비해서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오늘 있었던 연설에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관세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관세에서 제외됐던 면제받았던 그 이력이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주들 경기 침체 우려를 안아가면서 하루 만에 급락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에너지주들도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간밤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3% 급락세를 나타내다 보니 엑슨모빌과 쉐브론 5에서 7%의 급락 흐름이었습니다. 특징주들 조금 더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테슬라 간밤에 유력 IB 세 가운데가 목표가를 동시에 낮춰 잡았습니다. 이제 신규 목표가 기준으로 기재를 해놨는데요. UBS 190, 골드만삭스 260, 그리고 미즈호증권이 $375를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써놓은 것은 앞으로의 전일 종가 대비 하락 여력, 그리고 상승 여력. 물론 미즈호 측에서는 여전히 40% 정도의 상승 여력, 불리시한 관점을 내다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세 가운데 IB 모두 중국에 따른 관세,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7.3%의 되돌림이 나왔고요. 아마존의 CEO가 일부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관세 비용을 전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에 등록되어 있는 제3자 판매자 중 대부분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중국에서 물건들을 수입해오고 있죠. 이들에게 가격을 전가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소비 수요가 둔화하면서 아마존은 실적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주가 5.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장중에서부터 TSMC 실적 많이들 챙겨보셨을 겁니다. 1분기 매출이 42%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호조세를 나타냈고요. 이후에 번스타인 측에서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가 $251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함께 하방 압력을 받아갔고요. 엔비디아도 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8%의 마이너스권 가리킵니다. 그 밖에 움직였던 종목들 추가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나마 오늘 미국장 안에서 브라이트 스팟으로 남아줬습니다. EU와 중국이 협상을 가졌고 이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는 대신 최소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샤오펑과 리오토 등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죠. 샤오펑 3%, 리오토 5.2% 약세장 속에서 선방하는 움직임 가져갔고요. 그 밖에 움직였던 업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은행주 그리고 에너지, 구리 관련주들은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를 받아갔고요. 제약자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의약품 관세에 대한 경계감에 따라 일라이릴리, 에브비 등의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특징적인 흐름들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관세 운전에 세계 각국이 울고 웃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장의 급등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장의 상승까지 연결이 됐었죠. 파괴적 단계 직전에 방향 전환, 갑작스럽게 관세 90일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3거래일 전에 아시아 증시는 한국장 포함해서 매도 사이드카였었는데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죠. 외국인의 수급도 9거래일 동안 10조 이상을 팔던 외국인 어제는 일단 매도를 멈추기는 했습니다. 현물 쪽에 3천억 정도의 매수세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미약한 규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거친 운전 속에서 어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 있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6% 내외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환율도 15원 정도 떨어졌고요. 일본, 대만, 중국, 홍콩장 함께 올랐고요. 일본과 대만의 상승률 보시면 9% 이상의 급등으로 관세가 시장을 눌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죠. 관세 압박으로 경기 우려감, 각국의 압박 요소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아시아 증시를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의 거친 운전 속 긍정의 포인트, 그중에 IT를 비롯해서 주도력을 회복하려는 듯 강한 반등을 줬던 종목들 시세가 너무나 반가웠죠. 관세 우려 완화와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해 수출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장중에 들려왔던 TSMC의 호실적을 안고 반도체 진영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11%나 폭등하기도 했었죠. 이미 엔비디아의 20%의 급등을 보고 시장은 얼추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시가가 종가보다 높은 음봉을 기록하는 종목이 꽤 다수였다라는 것은 아쉽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장 초반에 너무 강하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진영에서 전력 인프라도 같이 올랐죠.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있었고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개별 모멘텀 속에서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요.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테슬라가 올라가고 낙폭과대 인식에 공감대가 일부 형성이 되면서 엔캠 등의 종목들 강하게 시세를 내기도 했죠. 특히나 전액, 전해질 부분은 관세 압박에서도 좀 영향이 덜하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내에서 엔캠 20%의 상승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선주도 괜찮았어요. 조선업재건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미국의 LNG 생산사가 조선사 3곳을 한국에 방문을 해서 12척에 대한 발주 협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 솔루션, 삼성중공업 등등의 종목들까지 성광밴드 등의 기자재까지 함께 올라가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업이 올해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이고 쉴 때도 조정이 그리 크지 않았고 올라올 때도 강하게 시세를 유지해주는 양봉을 기록하는 것 굉장히 반갑습니다. IT기기, 동남아 생산기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자 애플이 반등했고요. LG 이노텍 등도 정말 지겹도록 떨어졌었는데요. 하락을 멈추는 느낌으로 어제 10% 상승이었습니다. 자동차 쪽도 업체별로 좀 관세 유예해 줄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이 드러나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투자 보답을 받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작용하기도 했었죠. 자, 어제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상승의 하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도 굵직굵직한 섹터가 다 같이 가주는 분위기였죠. 무척 반가웠긴 하지만 하루 사이에 또다시 걱정을 떠안게 됐습니다. 관세 난타전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어제 업데이트됐던 내용이었죠. 중국의 상호관세 125% 그리고 중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유예한다라는 소식 90일간이요. 그 소식에 어제 우리가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밤사이에 백악관 측에서 관세 재조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조정이 아니라 재산정이 되겠죠.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 관세 있던 것까지 더해야 된다. 그래서 145%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 정부 이전의 평균 관세까지 더하면 167%. 그러니까 하루하루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10%, 20%, 54% 더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더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 수치를 본다면 수치 자체가 중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강대강 대치로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이 이뤄졌을 경우 세계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의 매크로 데이터가 너무나 불편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루 만에 혹은 14시간 만에 자신의 정책을 뒤바꾸는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나는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그러한 흐름이 반복되는 것이 정말 좌충우동 우왕좌왕의 느낌일 겁니다. 그로 인한 급등락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신뢰를 흔드는 요소가 될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힘, 달러, 미국의 국채, 군사력 등등을 꼽고 있죠. 그런데 이 중 달러와 국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달러와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변동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101을 뚫고 내려갔죠. 100대까지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달러 약세인 거고요. 유로화와 엔화와 스위스 프랑은 오히려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이죠. 자, 엔화가 이렇게 뛰는 것은 또다시 엔캐리 청산 트레이딩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약화된다. 결국 투자자들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혹은 국민의 모기지 금리 등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런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 밖에 금리들이 줄줄이 올라가서 기업과 가계와 정부와 모두 다 이자 부담을 지게 때문이죠. 그러면 경기에 대한 소비 충격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 호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입찰이 좋았다라는 것은 수요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미국 30년물 국채에 대한 매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 30년물이 밤사이에 또다시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이슈가 나오고 나서 4.6까지 내려갔었다가 30년물이 4.8로 밤사이에 또다시 오른 거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4.4 위로 다시 한번 뛰어 올랐습니다. 단기물 같은 경우는 CPI 등에 반응을 해서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장기물 10년물과 30년물은 또다시 오르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거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징조다라고 얘기하는 시각도 있고요. 단순한 수급의 이슈일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외국의 중앙은행이 팔고 있다. 미국의 국채를 이것에 대한 범인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많이 꼽히고 있죠.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일 것이다라는 시각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충격 또한 각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중국 관세가 최소 145%다.
있다라고 얘기하자 경기 우려감을 반영하며 유가가 또다시 떨어졌고요. 시카고 여는 총재는 관세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고 GDP는 떨어지고 소비는 둔화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밤사이 CPI를 보면 물가가 오른 게 아닌데 5년 내 최저였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전쟁, 물가 상승으로 표면화되기 이전에 소비가 냉각됐다가 관세 이슈가 반영되고 나서 물가가 뛰게 될 것이다라는 시각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분명한 건 매크로가 너무 불편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변동 또한 밤사이에 크게 나타났죠. 자, 이들이 어찌됐건 만남을 가져야 할 텐데요. 그들은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고 핸들을 꺾지 않고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뒤편에서는 계속 중국과 합의할 수 있다. 트럼프는 계속 시진핑이 내 친구다라는 얘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긴 하겠죠. 자, 중국도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문이 열려 있다.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애매한 말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펼치면서 내수 진작에 애쓰고 부양책을 쏟아내고 다른 국가로 수출 다변화를 계속적으로 시도하며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물러설 곳이 둘 다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결과에 따라 레임덕을 빠르게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 3선이죠. 이번에 미국과의 이런 경쟁에서 뚜렷하게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진핑 역시나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적으로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우리를 비롯한 세계 국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악재로 본다면 강대강의 시나리오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앞서 봤던 금리나 환율이나 매크로 충격이 이어지는 것,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본다면 조선이나 이런 쪽이 될 것 같고요. 긍정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재료 누출, 협상, 그리고 감세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는 감세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낮아야지만 이자 부담들도 덜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감세안이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콜이 아닌 우기일까? 트럼프의 관세발 악재가 잠시 스콜처럼 확 내리고 나서 다시 해가 좀 쨍하게 뜰 수 있을까 기대를 갖기도 했었는데요. 우기로 접어들게 되는 걸까요? 일단 밤사이 뉴욕장은 앞서 체린 앵커 보여주셨다시피 모두 다 내렸습니다. CPI가 떨어지는 것이 물가 우려가 진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소비 우려로 해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침체에 대한 키워드에 민감하기 때문이겠죠.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검토설도 있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여는 총재 발언도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중국 관세 재산정하겠다 145% 꺼내들었고요. 국가와 기업의 예외를 고려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나마 지수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예외를 받았던 게 애플이었죠. 애플이 시가총액 크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요. 8% 정도 빠지다가 낙폭을 반 정도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역시나 낙폭을 좀 줄인 채 끝나긴 했죠. 그래도 꽤나 큰 하락이 다시금 나왔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미국장의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도 퐁당퐁당 영향을 받아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미국이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노래를 부르면 우리 장의 기업들에 대한 걱정이 또 앞서게 되죠.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에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 걸까요? H20 칩,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에 대해서 추가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모건 스탠리의 전망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중국의 수출 규제가 철회될 거야라는 기대감 속에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급등을 보였는데요. 밤사이에 엔비디아가 6% 빠졌습니다. 반도체 진영이 다시 한번
경기의 우려감 속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것이 또 모건 스탠리 전망과 맞물려서 SK 하이닉스의 변동을 또 자아낼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전 거래일에 22% 급등했던 테슬라도 7%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또다시 경기 침체 이슈 속에 전반적인 종목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고스란히 다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죠. 빅테크 같은 경우도 투자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 혹은 광고비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떨어졌고요. 중국 관련 기업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반도체 그 전날의 상승을 다시 되돌릴 것인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AI 인프라 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요. 다시 반등의 지속성을 잃게 될 것인가. 사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죠. 정말 계속 가던 전력기기 쪽이 최근에 낙폭과대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낯설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AI 인프라가 함께 올라가면서 특히나 HD 현대엘렉의 미국 생산 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어제 현대엘렉은 16%나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했던 이 힘을 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던 이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뉴욕장의 흔들림에 같이 또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불편하게 서로를 계속 때려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취하면 취할수록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약한 흐름이 어제 있기는 했었습니다. 화장품은 제외하고요. 이쪽이 어떨지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수출주는 3월 10일까지의 데이터, 4월 10일까지의 데이터겠죠. 4월 10일까지의 데이터가 오늘 또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잠정치가 공개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장중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이러한 흐름들 살펴보고 있고요. 자, 4월 어렵네요. 2025년 4월 이후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강대강의 대치와 우려가 섞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변동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를 복귀해 본다면 트럼프의 톤다운 그리고 시진핑과의 만남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호실적이 밸류 매력을 받쳐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일부터가 되겠죠.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을 우리가 다 접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실적이 관세 불안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는 트럼프의 톤다운 여부, 지수 하단은 실적, 공포심에 대한 진정은 연준이 아마 방향을 설정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4월에 강하게 겪었던 하락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시각 등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 측면에서 지수와 실적, 수급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장은 일단은 공매도 진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한국장에 대한 내용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세 가지 지금 관전 포인트가 무역전쟁과 조기 대선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겠죠. 무역전쟁에 대한 내용은 미중 갈등의 완화와 격화 여부가 중요할 거고요. 일단 지금은 매크로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발 미국 자산 매도 움직임이 계속되는지 봐야 되고요. 미국의 장기물 국채 매도는 국채 가격의 하락을 불러오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국의 이자 비용을 올릴 수가 있고요. 연준의 운용폭을 좁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그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 기록하자 엔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이 뛰고 있는데 엔캐리 청산 우려가 또다시 자극된다면 작년에 한번 큰 충격을 다시 겪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섹터 변동이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미국이 계속 긁고 있죠. 중국이 불편합니다. 히토류 카드를 또 어떻게 쓸지도 지켜보시죠. 조기 대선은 인맥주와 정책주가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약화되는 듯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도 새롭게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에어라인이나 에코바이오 등의 탄소 포집 쪽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네요. 개별 모멘텀주에서는 여전히 시세 유지하고 있는 거 ABL 바이오가 되겠고요. 관세 협상 카드로는 LNG 쪽 어저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1% 폭등이 있었고요. 한택은 상한가, 의양 HC도 강세
상태. 그 와중에 개별 모멘텀으로 미국이 필요한 것은 조선과 전력 쪽도 같이 넣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고리로 조선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조선의 주도력이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죠. 조정을 줬다가도 올라올 때 가장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도 쉽지 않은 섹터다라는 인식까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조선업에 돈을 많이 쓰겠다.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최첨단 선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의 선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중국은 배제하고 봤을 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어제도 조선주들의 주가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났고요. HD현대중공업 10%의 급등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넘겨보도록 하죠. 자, 밸류체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조선 자체로도 지금 기술력 분야가 있겠지만 LNG 밸류체인에도 들어갑니다. 결국 미국에서 계속 한국에게 알래스카를 들이밀고 있죠. 협상 카드로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LNG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게 될 때 LNG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내에서 업스트림 탐사 개발 이쪽에 포스코 인터 어제 강세였고요. 미드스트림 쪽에서 조선 그리고 그 밖에 기자재까지 강관주들도 어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관세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가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은 개별적으로 조선업 재건 모멘텀, 미국의 무역대표부 발표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연결고리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연결고리입니다.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힘을 쓰면 쓸수록 또다시 부각되고 있는 게 약간 작디 작은 테마인데 바로 탄소 중립 테마가 되겠습니다. LNG 개발을 확대할 때 탄소가 많이 나오니 탄소에 대한 관리나 탄소세 부과에 대한 논의 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CCUS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여야의 공통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어제 국내장에서는 정책주로서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케미칼 상한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에어레인, 캠트로스, 에코바이오, 에코아이 등의 종목들까지도 그리고 탄소 배출권의 TKG 휴캠스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외에서 캠트로스 등의 일부 종목이 하락하긴 했는데요.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그린케미칼은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디 작은 테마 중에 이들 종목도 트레이딩용으로 시장에 관심에 들고 있구나. 이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 유럽과 중국의 전기차 관련한 합의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배터리에게는 조금 악재성 이슈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나 앵커 받아주시죠. 네, 지독하게 엮여버린 2차 전지. 언제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관점이 매우 다르실 것 같습니다. 보유자이신 분들께서는 깨진 유리를 어떻게든 붙이려는 심정이실 테고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주들이 어제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 안 오른 섹터가 거의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지만 그동안 하락했던 이 하락률을 살펴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어제 하루 만에 또 강하게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정말로 바닥을 잡은 것인가 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기대 심리가 괜시리 생겼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이 진짜 고비였습니다. LG 엔솔이 20% 가까이 하락, 삼성 SDI는 5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소재단에서도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은 60%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도 55%, LNF도 60%대로 모두 다 정말 박살이 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시세가 그래도 나름대로 강하게 분출이 됐기 때문에 소재단 그리고 셀 모두 다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2차 전지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2차 전지 업계에 대한 의견은 정말 분분합니다. 밀당의 귀재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선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면 유럽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유럽 시장에서 이제 액션 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3월 전기차 판매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관세 이슈다, 뭐 캐즘이다 하더라도 유럽 시장을 활용해서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의견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성장 경로는 꾸준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회로 측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유럽 시장에서 독일의 보조금 재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차트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주들이 고점을 찍고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다 보니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업황 턴어라운드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그리고 회의적인 시각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 볼 수가 없었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 짚히고 있는 문제점은 부진한 수요 그리고 재고가 아직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셀 가격의 하락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끊기지 않는다면 기업별로 최대 전분기 대비 20%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매출액이 감소할 것을 예상한다라는 점은 우려 포인트였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이 뭐 관세를 미국에서 받는다 할지언정 유럽에서 여전히 가격 경쟁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털어낼 수 없다는 건데요. 중국과 유럽의 증설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게 되는 메리트 30%의 점유율에서 15%까지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확장법 232조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세 부담이 이제 기업들에게 전가가 된다면 이게 판매 가격으로 전가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 저하에 대한 우려감의 끈도 우리가 끊어낼 수 없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긍정 회로를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원통형 전지 매출액이 2023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보자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모델 Y에 이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인 U170을 공급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때부터는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전기차의 수요 절벽의 정점이 1분기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차를 고려했을 때는 길게 보면 상반기까지는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길어봤자 2년 이상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2년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지언정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우려 포인트로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돌림 수요를 우리가 포인트로 짚어야 한다라는 흥국증권의 코멘트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가격이 만약에 뭐 하락하거나 잠깐 이 수요가 부진하게 됐을 때 잠시 반등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본 건데요. 따라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기업들 뭐 대표적인 예시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 회복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유예. 이 부분이 사실 어제 시장에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2차 전지주들까지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강력한 트리거가 됐던 건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과연 이 관세 유예 조치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 진짜 반사 수혜만 우리가 예상을 해봐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파헤쳐 봤더니 아직은 그 걱정을 내려놓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자동차 부품 섹터로 함께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호 관세 품목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무역확장법에 의해서 25%의 관세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트럼프가 90일 동안의 상호관세율을 유예하더라도 배터리 제품 자체에는 여전히 25%의 관세 적용으로 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넘어가서 4월 투자 전략 체크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4월 20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월 20일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리뷰 D-Day인데요. 이 행정명령 리뷰 D-Day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의 기준에서 이게 미국의 올바른 정책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유리한 정책이었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최소 트럼프의 임기 4년 동안 이 IRA 관련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실 이 IRA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LG 엔솔이라든지 좀 실적에 좀 호조세를 연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4년 동안 멈춤 상태가 된다면 그 타격도 상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산업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배터리사의 관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대체 매력도를 갖게 되는 것은 맞지만 단기간에 당장 대체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4월 투자 전략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2차 전지 밸류체인 대부분이 이 절대 주가 수준은 낮아진 것은 맞다. 하지만 불편한 악재가 모두 반영이 됐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성급하다라고 봤고요. 트럼프의 행정명령 리뷰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4월 20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월 말 업체 어닝 시즌을 고려했을 때 4월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셀에서는 LG 엔솔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의 코멘트를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SK증권에서는 동사의 최대 강점은 다변화된 고객군이다라는 점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냈고요. 유진투자에서는 일회성 요인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을 봤습니다. 또 LS증권에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봤는데요. 뭐 실적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라고 본 겁니다. 2025년 따라서 동사의 매출액은 정체를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조금은 감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내재화 증가도 우려 포인트고요. 최근에 대세는 각형 배터리인데 원통형 그리고 파우치 기반으로 지금 LG 엔솔이 활약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 포인트다라는 점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주요 뉴스들 최근에 나온 걸 좀 정리해 본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수급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금 순매수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1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망을 하다가 최근에 11거래일 만에 저렇게 순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매수세가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 증권가의 컨센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낮게 보인다라고 봤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입증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DS와 유진투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짚어내긴 했습니다. DS에서는 유럽 반등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봤고 유진투자에서는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하면서 당시에 1월 당시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들이 탄력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합심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재,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포스코 퓨처엠까지 볼 텐데요. 1분기 실적,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 양극재가 저점을 찍고 이 천연 흑연 사업의 가치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탈중국 밸류체인이 부각이 될 것인가, 언제 부각이 될 것인가, 그거를 봐야 한다라고 봤고, NH투자증권에서는 수익성은 안정화되겠지만 미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 포인트다라고 짚어줬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2차 전지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관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점 매수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현명한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네, 전일 그 전거래 뉴욕장의 급등에 국내도 환호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아시아 증시 동반해서 발동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마주한 또 뉴욕장은 큰 변동을 기록하면서 하락이었습니다. 낙폭이 좀 줄였다라고는 하더라도 나스닥의 4% 하락,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씁쓸하기도 한데요. IM증권의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함께 시장과 섹터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미국장이 이렇게까지 급변동을 기록하는 게 좀 낯설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트럼프발 이슈에 따른 시장에 적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다르니까요. 매크로도 급하게 변하고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저께 이제 12% 나스닥 급등했으니까 어제는 4%면은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 반납을 한 거니까. 네. 그냥 움직임 자체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그 12% 급등 나올 때 당시에도 그 쇼커버링도 같이 동반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제가 어제 이제 그 장중에 나스닥 마이너스 7% 정도 찍는 거 보고 그리고 반등하는 거 보고선 그러고 잤습니다. 그리고 2시 반 정도 잤고요. 일단 먼저 반등했던 배경은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에도 트럼프 대통령 꼼짝도 안 하다가 월가라든가 정치권의 반발도 나오고 특히 채권 시장이 불안을 가져가면서 이제 전략의 변경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간세 90일 유예한다. 이게 이제 먼저 그 전날 미리 좀 시장에 흘렸던 이슈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 측근을 통해서 흘렸고 시장의 반응을 봤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의 저점을 잡아준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전에 3월 달까지 모든 데이터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관세가 적용되는 4월부터의 데이터가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시장에 이런 바뀌는 상황이라서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90일 정도의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좀 벌은 측면도 있고, 제가 사실은 조금 우려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당장에 그 수장이 없다 보니까 대선이 이제 6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물론 이제 그 협상은 강요들을 하는 거라서 그랭 공백이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심리적으로 수장 공백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이게 90일 연기니까 7월 9일 정도까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그 정부가 탄생이 되고 한 달 정도의 또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본 것이고, 지금은 빨리 협상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그 대선 전이라는 이런 핑계로 좀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좀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본 다음에 최대한 늦게 협상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 90일의 그 유예를 준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제가 그 새벽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베센트가 어쨌든 그 이번에 협상 수장을 바뀌면서 앞으로 그리고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협상을 통해 인하할 것이라는 제스처를 쳤기 때문에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반등을 했지만은 어제 중국의 부관 관세 120%가 아니라 페탈린 관세 포함해서 145%다. 이러면서 이제 투매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좀 투매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대공황을 피하고자 이렇게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 하락은 나왔지만은 그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격 수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클 따름이지 정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제 이제 코스피가 6.6% 급등 나왔으니까 오늘 뭐 2% 정도의 조정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가 정상이니까 그 정도는 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선방을 한다면 좀 다행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미증시의 급락과 국내 증시의 이제 그 어떤 부담은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시장 저점에 나왔다는 것에 좀 의의를 좀 두셨으면 좋겠고, 어제 3월 CPI가 예상치 하회했고 그런 물가 상승률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 불구하고도 금리가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까지의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 4월부터의 앞으로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떤 매크로 이슈라든가 어느 그 시장에 대해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 관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CPI보다도 다음에 나올 그 PPI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PPI가 관세에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이 CPI보다는 PPI를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닥은 나왔으니까 좀 잘 버티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보다도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칫 매매하게 되면 같은 종목 한 종목으로도 사고 팔고 사다 보면 순식간에 20-30% 손해 날 수 있는 그런 장세니까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나은 선택일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포인트들을 저희가 받게 되네요. 너무 잦은 매매는 하지 않고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변동 속에서 일단 바닥은 봤다. 다만 변동의 여진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잦은 매매는 조금 피해보자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섹터로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순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반도체 쪽이 시세가 밤사이 가장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앞단에 냅니다. 왜냐하면 어제 엔비디아 급등, SK 하이닉스 급등 이렇게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밤사이엔 또 경기 우려감, 엔비디아 하락, H20칩, 모건 스탠리가 수출 그거 제한할 수도 있어 라는 전망을 또 꺼냈어요. 그럼 하이닉스도 일정 부분 또다시 되돌림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는 지금 시각 정리 한번 더 해주시죠. 지금 반도체 섹터는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가 좋냐, 삼성전자 뭐 이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밸류에이션 싸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일단 그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지금은 바닥에서 그 밸류가 싸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인 쪽을 좀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그 1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뭐 AI 관련된 이슈로 해서 실적 급증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젠슨 왕이 이제 그 마루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만나서 얘기한 다음부터 그 H20 중국 수출 허용이 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성장세가 계속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개별 회사라든가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업황 이런 것보다도 관세 이슈로 인해서 경기 침체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슈는 그런 시크니컬 섹터인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큰 악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반영은 됐는데,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로만 가지 않는다면, 리센션만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충분히 바닥권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은 찍고 반등 나왔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5월부터 엔비디아 쪽에 그 HBM3 8단 대량 공급설이 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나온 바가 있고, 다만 마이크론이 3월에 이제 그 HBM3 12단 검증 완료했다는 것 때문에 마이크론이 좀 더 빠른 그런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 매출 79억에 영업이익 6조 6천억에서 증권사 컨센을 거의 1조 가까이 상회를 했습니다.
갤럭시 25 판매에 그 어떤 수요가 나타났고 그 강력한 판매가 나타났고 디램 쪽에서도 판매가 이제 특히 API용 고도형 메모리 쪽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졌지만은 갤럭시 25 이쪽이 괜찮았기 때문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관세 이슈에 따라서 지금 불확실성이 높지만은 어쨌든 메모리 공급사들의 지금 재고가 낮은 상태고 그 설비 투자 자체도 보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은 이제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출연자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6월부터 그 윈도우 10 이제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레거시 쪽 반도체 쪽에서의 좀 그 매매가 좀 더 지금은 좀 편한 시점이다라고 보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삼성전자 쪽이 좀 더 편한 시점이다라고 봐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매력이 있는 삼성전자가 좀 당분간은 반도체 쪽에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또 하나 여러분 체크 포인트, PPI가 더 중요하다. PPI 데이터 나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관세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앞단에 반영하는 것이 PPI이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셨는데 관세 침체 우려, 민감주인 반도체 섹터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표들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전기차 관련해서 합의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국내 배터리가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또 일부 제기가 됩니다. 그것과 셀과 양극재 따로 그리고 전해액 쪽. 전해액 쪽은 지속적으로 이사님이 워낙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관세 압박 등에서 좀 자유로운 분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2차전 섹터를 제가 지난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주가가 좀 못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계속 드려왔었는데 그건 여전히 좀 그래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올 것까지는 안 했고 좀 주가 반등이 좀 쉽지는 않겠다. 요런 관점이었는데 그래서 타 섹터를 섞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EU와 중국과의 협상은 최근에 24시간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EU가 중국 전기차 쪽에 그 45.3% 최고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 쪽의 수출이 급감을 했거든요. 비아디 정도 빼고는 급감을 했는데 중국에서 제안한 거는 이제 그 최저 가격을 정하자는 거죠. 그 최저 가격 그 전기차를 수출하는 최저 한도를 정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협상을 하자는 건데 이제 그 트럼프 그 미국에서 워낙 지금 그 전 세계 이제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그 서로 살 길에서 모색하는 그런 이제 급하게 이제 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협상 중이니까 협상 결과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럽 쪽에 그 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영향이 있는 쪽이 이제 그 배터리 3사에 이제 가동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면은 이제 셀과 양극재 쪽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국내 전액 기업들은 다 타겟이 다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부분 다 생산 시설이 있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유럽 이슈로 인해서 전액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영향이 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이제 엔캠이 보도 자료를 세게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전에 관련된 뉴스는 다 엔캠이 지금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은 그 미국 정부의 그 대중국 고일 관세 부과에 따라서 K배터리 특히 이제 전액 쪽이 대규모의 반사이익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전액의 기본 관세 5%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했던 그 슈퍼 301조로 인해서 보편관세 슈퍼 301조 25%, 트럼프 대통령 보편관세 20%, 추가 34% 상호관세 나오고 1차 50% 관세하고 2차 21%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가 155%거든요. 근데 어제 20%또 있었잖아요. 그럼 175예요. 그러니까 이런 175% 관세면은 그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전액 가격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생산 시설을 미국에서 갖고 있는 그 구축을 한 기업들은 배터리 셀과 전액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액 쪽에서 좀 더 그 전액 기업들이 관세 영향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것이지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세로 인해서 산업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다 진출을 막고선 이제 그 K 배터리나 소재 업체들이 미국 시장 장을 한다고 했을 때 26년도 캐파 기준으로 그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76%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전액 같은 경우는 이전만 해도 거의 90%가 중국 기업들이었는데 그게 다 국내 기업들이 대체된다 했을 때는 그 성장의 폭에 있을 때는 전액 기업들이 미국에서 성장 폭이 가장 압도적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적이 있다가 그게 둔화되고 이게 회복해 가는 거지만은 엔캠을 뺀 다른 전액 기업들은 실적이 0이에요. 전액 쪽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올해 2분기부터 매출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올해 26년, 27년까지 성장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액 기업들도 다른 2차 전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다 급락이 나왔던 거는 스몰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닥이 3월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빠졌는데 지수가 15% 빠지면요. 개별 기업들, 스몰캡들은 보통 30에서 50% 빠집니다. 이게 이제 기관 수급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렇고 개인들이나 외국인들, 개인들 위주로 수급이 있다 보니까 반대 매매라든가 매도가 매도를 더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지수가 급락시에는 개별주들이 녹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액 기업들은 거의 다 그 섹터가 대부분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동반을 했지만은 반등의 측면에서는 좀 회복이 제일 빠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세 이슈에서 그 2차 전지 쪽에서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ESS 쪽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장을 이제 중국 기업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배터리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26년부터도 추가 25% 관세가 예상이 된 것만으로도 사실 그 LG 엔솔을 비롯한 배터리 기업들의 그 ESS 쪽 수혜가 예상이 됐는데 네. 이런 관세면은 더 가파르게 수혜가 될 수 있겠죠. 말씀 주신 내용들 2차 전지 섹터의 방향과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언급하고 이야기 나눠볼 종목으로 SM을 얘기해 주시네요. SM에 대해서 어떤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분기,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1분기 다 어차피 비수기입니다. 콘서트 이런 것들은 좀 연말에 있으니까요. 비수기라서 실적이 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SM이 52주 신고가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이는 것도 뭐 어쨌든 시장의 조정도 있었겠지만은 1분기 시점이 부진하기 때문인 거고요. 하이브, YG엔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는 대체로 다 부진할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2분기부터 26년까지 실적이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그리고 엔터주 투자의 팁은 한 해 좋고 한 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투어가 잔뜩 할 경우는 그 해는 실적이 엄청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투어가 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투어가 집중되는 해에는 투자를 거기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차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투자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엔터주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시기고 내년도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장에 좀 둔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가 이제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매수 기회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자회사들 실적도 개선되면서 비핵심 자회사도 매각을 좀 하고 있고, 2분기에 DOU가 신규 편입되면서 이게 내년까지 연결 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실적 개선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그 키스트 매각에 대해서도 그 올해 하반기에 연결 실적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별도 법인에서도 지금 기존 아티스트 공연이라든가 MD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고, 하츠타츠 같은 경우가 이제 연말 연초 대비했기 때문에 데뷔하고 나서 당 1분기 비용은 나가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뭐 김포공항에서 좀 구설수가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되게 좋아요. 하츠타츠도 괜찮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 좀 신규 그 남자 아이돌이 좀 데뷔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 모멘텀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목표가 13만 원짜리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참고하시면서 목표가 13만 원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미국장, 국내 이슈 다 체크하시고 아이돌 일정도 체크해 주시고 SM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서 시청자분도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실적 부진으로 하락이 나올 경우 매수 기회로 SM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희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짤막하게 젠백스 AS 좀 가겠습니다. 젠백스 갖고 계신 분들 어떡할까요? 4월 8일에 제가 IR을 다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 패스트트랙을 동사가 이제 그 3월 달에 지금 신청 완료한 상태고 이제 그 FDA부터 추가 자료 요청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만간 5월 정도에 결론이 나게 되면은 임상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스트트랙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미국에서도 빠른 매출이 가능하고 임상 승인 기간도 단축이 되면서 그 동종적 사인 승인이라고 해서 그 요게 이제 요게 대한 정당성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상당히 그 젠백스의 임상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고 또 그 동사는 이제 국내에서는 식이용품 지정이 된 상태인데 2월 달에 미국에 신청했고 1월 달에 유럽에 신청해서 각각 미국과 유럽 쪽에서 식이의약품 그 지정 결과가
이번 달에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모멘텀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과 또 젠백스 AS까지 살펴봤습니다. IM증권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